환급 계좌를 의뢰인의 계좌가 아니라 사무실의 계좌로 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은 처벌받을 문제예요. 의뢰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돈이 없는 의뢰인에게 당신 돈 어차피 내도 일부 분납밖에 못할 텐데 그냥 수임료 대출 받아서 내시라.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해예요. 왜냐하면 요즘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라는 뉴스를 저번에도 같이 다뤘었잖아요. 네. 그럼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전화 상담도 괜찮고 직접 대면해서 방문 상담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변호사가 나온다면은 여기는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들 꼭 피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 3가지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유형은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무실인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면서 차은우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통은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 두상도 있고 이목구비가 있기 때문에 차은우의 머리가 나오는 거지 그냥 머리만 그렇게 한다고 마음에 드는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곳이 정상적인 곳인데, 어떤 곳은 흔쾌히 네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서 일단 머리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0중 8구 그렇게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머리가 나오겠죠. 개인회생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수임에 목을 맨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임에 목을 맨다는 건 뭐냐면 수임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분담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가 독립된 거예요. 수임은 수임만 하면 끝이고 나머지 서류 작성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수임만 많이 하려고 하겠죠. 수임만 많이 해서 자기의 인센티브만 챙기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은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진짜 되기 때문에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왜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무조건 된다고만 하는 사무실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무책임한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환급 계좌를 의뢰인의 계좌가 아니라 사무실의 계좌로 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 법원에 환급 계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환급 계좌가 뭐냐면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처음에 임지대와 송달료를 내거든요. 임지대는 27,000원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송달료가 꽤 많아요. 채권자 10명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4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송달하는 비용이 우편물을 한 번 보내는 비용이 아니라 우편물을 수차례 보내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또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우편물을 한 번만 보내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송달료를 법원에서 의뢰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는 시기는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적지 않아요. 보통은 10만 원에서 많으면은 수십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좌를 의뢰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수임료를 속인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솔직하지 않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좀 예측할 수 없는 사무실이에요. 횡령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은 처벌받을 문제예요. 의뢰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준비를 한 사무실은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사무실이에요. 수임료 대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돈이 없는 의뢰인에게 당신 돈 어차피 내도 일부 분납밖에 못할 텐데 그냥 수임료 대출 받아서 내시라, 이런 사무실이 존재를 해요. 이러면은 변호사 입장에선 좋아요. 왜냐하면 수임료 대출을 받으면은 의뢰인으로부터 확정된 수임료를 지금 현재 시점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 수임료 대출을 받는 사무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임료 책정을 높게 합니다. 어차피 대출 받아서 의뢰인이 낼 거니까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고 그 높게 책정한 금액 중에 일부는 수임료 대출을 해준 업체에 알선료로 제공을 합니다. 아니면은 역으로 수임료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도 해요.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무실의 입장만 고려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임료 대출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내게 될 원리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한 5만 원에서 뭐 15만 원, 많으면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 즉 한 달에 133만 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돈이 없어서 변제 미납금이 생기고 폐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수임료 대출을 한 그 대출 채권은 개인회생의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 다른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대부업체, 수임료 대출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돈을 안 내면 이 업체가 나에게 월급 계좌에 압류를 걸 수가 있고 내 물품에 압류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죠. 이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대출을 권한다. 그러면 이런 사무실은 의뢰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사무실이니까 꼭 피해야 할 사무실입니다.